기계가 단 한 대도 없던 4500년 전 이집트인들은 돌 230만 개를 쌓아 산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돌 한 덩이의 평균 무게는 2.5톤, 코끼리 한 마리와 맞먹습니다. 그 코끼리를 230만 마리, 하늘 끝까지 쌓아 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크레인도, 강철 공구도, 짐을 싣고 모래밭을 구를 바퀴수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돌무더기의 내 모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북에서 거의 어긋나지 않습니다. 오차는 고작 0.06도였습니다. 나침반조차 없던 시대에 자를 갖다 댄 듯 정확합니다. 이 정밀함 앞에서 사람들은 오래도록 한 가지를 의심했습니다. 인간의 솜씨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누군가의 흔적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자 고원의 모래 밑에서 나온 증거들은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인간의 공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지었을까요? 기자 고원에 서면 가장 먼저 눈을 압도하는 것은 높이입니다. 쿠프왕의 대피라미드, 원래 높이는 146.6m였습니다. 오늘날의 아파트로 치면 50층 건물과 맞먹는 높이입니다. 이 돌탑은 무려 3800년 동안 지구에서 가장 높은 인공 건축물이었다. 밑변 한 변의 길이는 약 230m, 축구장 2개를 나란히 이은 길이와 맞먹습니다. 바닥이 깔고 앉은 넓이는 축구장 7개가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여기 들어간 돌만 약 230만 개에 달했다. 전체 무게를 더하면 약 600만 톤, 파리의 에펠탑 600개를 합친 무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을 돌을 해도 강철도 없이 사람의 손과 구리끌, 나무 썰매만으로 한 층 한 층 쌓아 올렸습니다. 도면 한 장 없이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쿠프가 살던 기원전 2500년 무렵 이집트에는 철이 없었다. 일꾼의 손에 들린 것은 무른 구리끌과 나무 망치가 전부였습니다. 바퀴는 알았지만 수톤짜리 돌을 싣고 모래밭을 구를 수레는 없었습니다. 돌을 해도 기중기도 없었다. 이 조건을 들으면 누구나 한 번쯤 같은 생각이 닿습니다.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의심입니다. 외계인이 왔다거나 잃어버린 초고대 문명이 기술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00년간 고고학자들이 모래를 파내며 찾아낸 것은 외계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채석장에 남은 끌 자국, 인부가 흘려쓴 일지, 그들이 먹다 버린 빵 부스러기였습니다. 수수께끼를 푸는 첫 단추는 가장 밑바닥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돌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답의 절반은 피라미드 바로 발밑에 있었습니다. 대피라미드를 이루는 돌의 대부분은 기자 고원 그 자리에 석회암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거대한 채석장 자리가 지금도 남아있다. 일꾼들은 물은 구리끌로 바위 표면에 줄을 긋고 그 선을 따라 깊은 홈을 파 내려갔습니다. 그런 다음 홈을 따라 단단한 지렛대를 밀어넣어 돌덩이를 통째로 떼어냈다. 무거운 속도를 멀리서 실어올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재료가 발밑에서 나왔으니 가장 흔하고 무거운 돌은 그렇게 해결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겉을 감싸는 흰 돌과 왕의 방을 짓는 단단한 화강암은 그 자리에 없었다. 그 돌들은 멀리서 실어 와야 했습니다. 매끈한 외장재는 나일강 건너 투라에서 캔 고운 석회암이었습니다. 피라미드를 처음 완성했을 때 흰 표면은 햇빛에 거울처럼 빛났다. 화강암은 더 까다로웠다. 왕의 방 천장을 떠받치는 화강암 들보는 멀리 남쪽 아스완에서 왔습니다. 기자에서 아스완까지는 강을 따라 약 9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325km이니 그 2배가 훌쩍 넘는 거리였다. 화강암은 물은 구리끌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단단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더 단단한 돌, 돌레라이트 공이로 화강암을 두드려 깎았습니다. 검은 돌덩이로 단단한 바위를 수천 번 내리쳐 형태를 잡아낸 것이다. 천장 들보 하나의 무게가 80톤에 이르렀습니다. 시내버스 8대를 묶은 무게가 900km를 건너 기자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바퀴도 없이 수톤짜리 돌을 어떻게 옮겼을까요? 답은 의외로 투박합니다. 나무로 짠 썰매였다. 돌을 썰매에 단단히 묶고 여러 사람이 밧줄을 당겨 끌었습니다. 그런데 마른 모래 위에서 무거운 썰매를 끌면 앞쪽에 모래가 작은 산처럼 쌓입니다. 그 모래 두기 썰매를 붙잡아 끄는 힘이 몇 배로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푼 방법이 어느 무덤의 벽화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답을 벽에 남겨두고 떠난 것입니다. 기원전 1900년 무렵에 만들어진 제투티호테프라는 귀족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벽화에는 거대한 석상을 썰매에 싣고 172명이 밧줄로 끄는 장면이 담겨 있다. 그림 한가운데에 묘한 인물이 한 명 서 있습니다. 그는 썰매 바로 앞에 올라타 모래 위로 물을 붓고 있다. 오랫동안 이 장면은 종교 의식쯤으로 여겨졌습니다. 물을 부어 길을 정화하는 의례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식이 아니라 정교한 물리학이었다.
수천 년 동안 종교 이래로만 여겨지던 이 물 한 바가지의 의미를 한참 뒤에 과학자들이 실험으로 또렷이 증명해냈습니다. 2014년 암스테르담 대학의 물리학자들이 이 장면을 실험실로 가져왔습니다. 모래를 깔고 작은 썰매를 끌며 붓는 물의 양을 조금씩 바꿔보았다. 마른 모래에서는 앞에 둑이 생겨 큰 힘이 들었습니다. 물이 열쇠였다. 알맞게 물을 머금은 모래에서는 둑이 사라지고 표면이 단단해졌다. 젖은 모래 알갱이 사이로 물이 다리를 놓아 바닥이 도로처럼 굳었습니다. 연구진의 계산으로는 모래에 알맞은 양의 물을 뿌리는 것만으로 무거운 썰매를 끄는 데 드는 힘이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었습니다. 필요한 일꾼의 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벽화 속 물 붓는 사람은 의식을 치르던 사제가 아니었다. 마차를 다스려 길을 다지던 4000년 전의 기술자였습니다. 이 연구는 학술지 피지컬 리뷰 레터스에 실렸습니다. 돌을 채석장에서 끌어냈다면 그 다음은 강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진짜 고속도로는 길이 아니라 나일강이었다. 땅으로 끌면 한참이 걸릴 거리도 물 위에서는 빠르게 닿았다. 무거운 화물은 땅보다 물 위로 옮길 때 힘이 훨씬 덜 듭니다. 이집트인들은 해마다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불어 들판까지 차오르면 배는 공사장 가까이까지 들어왔다. 그들은 여기에 운하를 파고 인공 항구까지 만들었습니다. 채석장에서 강가까지는 썰매로, 강에서는 배로, 공사장 앞에서는 다시 썰매로 이어지는 촘촘한 운송망이 고원 전체에 짜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갔는지 우리는 오랫동안 짐작만 했다. 그러다 2013년 홍해의 한 동굴에서 결정적인 물건이 나왔습니다. 홍해 연안 와디 알자르프라는 옛 항구터였습니다. 프랑스 고고학자 피에르 탈레의 발굴팀이 동굴 안에서 파피루스 뭉치를 찾아냈다. 먼지 같던 그 종이 조각은 지금까지 나온 인류의 파피루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4500년 전 쿠프왕이 살아있던 바로 그 시대에 쓰인 글이었다. 100년을 한 뼘으로 줄여 세어도 45뼘을 거슬러 올라가야 닿는 거리였다. 문서의 주인은 메러라는 이름의 중간 관리였습니다. 그는 약 200명의 일꾼을 거느린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의 작업을 일지로 적어 남겼다. 피라미드를 짓던 사람이 직접 쓴 기록이 4500년을 건너 우리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메러의 일지는 학자들이 상상으로만 그리던 장면을 사실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는 나일강 건너 투라의 채석장으로 배를 몰았다. 거기서 흰 석회암을 실어 기자의 공사장까지 나르기를 반복했다. 일지에는 배가 투라와 기자를 한 번 왕복하는 데 걸린 날수와 중간에 머문 항구의 이름, 하루하루의 일정까지 또박또박 적혀 있습니다. 한 번 다녀오는데 며칠이 걸렸는지가 4500년 전 글씨로 남아 있었다. 흰 외장재가 투라에서 배로 왔다는 가설이 종이 위에서 증명됐습니다. 메러의 일지에는 외계인도 초능력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배와 운하, 일꾼과 식량, 빼곡한 일정표가 적혀 있을 뿐이었다. 그것이 피라미드를 지은 진짜 힘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가 남았습니다. 돌을 캐고 강으로 옮겨 공사장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돌을 146m 높이까지 어떻게 올렸을까요? 50층 높이의 꼭대기로 코끼리만 한 돌덩이를 들어 올릴 기계는 없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학자들은 오랫동안 답을 내놓지 못했다. 피라미드는 멀쩡히 서 있는데 정작 그것을 지을 때 쓴 경사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사로를 두고 서로 다른 가설들이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하나씩 따라가 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은 곧게 뻗은 외부 경사로입니다. 피라미드 한 면에 거대한 흙 비탈을 쌓아 올리고 그 위로 돌을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쉽고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곧 벽에 부딪힌다. 피라미드가 높아질수록 비탈을 완만하게 유지하려면 경사로는 끝없이 길어집니다. 꼭대기 가까이에 이르면 경사로의 부피가 피라미드 자체만 한 크기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피라미드 하나를 짓자고 흙더미 피라미드를 또 하나 쌓아야 하는 모순이다. 게다가 공사가 끝난 뒤 그 어마어마한 흙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고든 경사로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막힙니다. 그래서 나온 두 번째 답이 피라미드를 휘감는 나선형 경사로입니다. 바깥벽을 따라 빙글빙글 돌며 오르면 비탈이 짧아도 높이 닿을 수 있습니다. 부피 문제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약점이 있었다. 경사로가 피라미드의 내 모서리와 벽면을 모두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공사 도중에 건축가가 모서리의 각도와 수평을 잴 길이 막힙니다. 그 정밀한 정북 정렬과 직각을 눈을 가린 채 맞췄다는 이야기가 된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오차를 0.06도 안으로 잡았을까요? 이 측량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사람이 프랑스 건축가 장피에르 우댕입니다. 2007년
그는 대담한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경사로가 피라미드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 숨어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아래쪽 43m까지는 바깥 경사로로 쌓고 그 위부터는 벽 속을 나선으로 파고드는 통로로 돌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바깥이 뚫려 있으니 모서리 측량도 자유롭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경사로가 그대로 벽 속에 남으니 흙이 사라진 미스터리도 풀린다. 우댕은 항공기 설계 회사 다소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이를 3차원 모형으로 구현했습니다. 퍽 그럴듯했다. 그러나 많은 이집트 학자들은 너무 복잡하고 증거가 약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런던대의 데이비드 제프리스는 가능성이 희박하고 지나치게 복잡한 가설이라 평했다. 우아한 가설 하나만으로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논쟁이 길어지던 2018년 땅속에서 실물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집트 동부 사막의 하트누브라는 옛 채석장이었다. 증거는 땅속에 있었다. 리버풀 대학과 프랑스 연구팀이 가파른 경사로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가운데 비탈을 두고 양옆으로 계단과 줄지어 박힌 기둥 구멍이 나 있었다. 복원해보니 일꾼들은 돌을 실은 썰매를 양옆 기둥에 밧줄로 건 다음 그 기둥을 지렛목 사마 도르래처럼 힘을 모아 가파른 비탈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장치로 20%가 넘는 가파른 비탈에서도 돌을 끌어올렸습니다. 예전에는 완만한 경사로만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그 한계가 깨진 것이다. 무엇보다 이 채석장에는 쿠프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피라미드를 짓던 바로 그 시대의 진짜 경사로 장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가설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하나가 아니었다.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은 피라미드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방식을 겹쳐 지어졌다고 봅니다. 아래쪽은 고등 경사로로 빠르게 쌓고 위로 갈수록 짧은 나선이나 가파른 비탈을 섞었을 것입니다. 높이에 따라 그 자리에 가장 알맞은 방식을 골랐었다는 그림이다. 하트누브의 기둥 장치는 그 현실적인 도구함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외계의 기술이 아니라 현장에서 다듬어진 공학의 축적이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던졌던 정밀함의 수수께끼로 돌아가 봅니다. 피라미드의 진짜 위험은 크기가 아니라 정확함에 있습니다. 내 모서리는 동서남북, 정확히 네 방위를 가리킵니다. 정북에서 벗어난 각도가 평균 3분 38초입니다. 도 단위로 바꾸면 고작 0.06도였습니다. 나침반도 없던 시대였다. 한 변이 230m, 축구장 2개 길이에 이르는 구조물을 그 각도 안에 앉혔습니다. 이 정밀함을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냈는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수수께끼였다. 학자들은 그 답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찾았습니다. 2000년 케임브리지의 케이트 스펜스가 학술지 네이처의 한 가설을 발표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별을 보고 정북을 찾았다는 주장이었다. 기준은 별이었다. 그 시절의 북극성은 지금의 북극성이 아니었습니다. 기준력 지구의 상치 길주 지구의 지구 이를 플리 글리 캐츠트 덜 가지고 인류 이끼노 기긴기네 케임브리 북쪽 기준점도 시대마다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스펜스는 두 별, 코카보와 미자르에 주목했습니다. 이 두 별을 잇는 가상의 선이 똑바로 수직이 되는 순간 그 아래가 정확한 북쪽이었다. 실을 늘어뜨려 수직을 재고 그 방향을 그대로 땅에 옮겼다는 가설입니다. 이 별들의 위치를 거꾸로 계산하면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한 시점까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돌탑의 각도가 4500년 전 밤하늘의 시계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다. 정밀함은 방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라미드가 올라앉은 바닥은 거의 완벽하게 평평합니다. 오차가 거의 없었다. 한 변 230m에 걸친 바닥의 높낮이 차이가 불과 21mm였다. 어른 손가락 두 마디 길이 안에서 축구장 7개 넓이를 평평하게 다듬은 것입니다. 학자들은 바닥에 도랑을 파고 물을 채워 수평을 잡았으리라 봅니다.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어디서나 같은 높이를 이루니 물은 가장 정직한 수평기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세케드라는 단위를 써서 높이 한 칸을 올라갈 때 수평으로 몇 칸을 나가는지 그 비율로 면의 기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맞춰 나갔습니다. 우리의 삼각함수는 없었지만 그들만의 기하학이 있었다. 이쯤에서 가장 끈질긴 오해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채찍에 맞는 노예들이 돌을 끌었다는 그림이다. 이 이미지의 뿌리는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피라미드 건설로부터 2000년이나 지난 뒤에야 이집트를 찾았다. 그는 목격자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10만 명이 동원됐고 쿠프는 백성을 쥐어짠 폭군이라 적었습니다. 이 기록은 오랫동안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라미드의 높이마저 실제의 2배 가까이 부풀려 적었습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를
2000년의 시차를 두고 옮긴 풍문이었다. 그리고 땅속에서 나온 증거가 이 그림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1988년부터 고고학자 마크 레너가 기자 고원 남동쪽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피라미드 그늘 아래에서 거대한 노동자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다. 헤이트 엘구라브라 불리는 이 마을에는 빵을 굽던 가마와 맥주를 빚던 양조장이 있었습니다. 일꾼들은 빵과 맥주를 배급받았고 소와 양, 물고기를 먹었다.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먹고 내버린 가축의 뼈가 마을 곳곳의 쓰레기 더미에서 헤아릴 수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노예가 아니었다. 노예에게 이렇게 먹이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멀지 않은 곳에서 일꾼들의 번듯한 무덤도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피라미드 바로 곁에 자랑스럽게 묻혔습니다. 현대의 추정으로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은 한 번에 약 2만 명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적은 10만 명의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쿠프가 왕좌에 앉아있던 약 25년은 한 사람의 한 세대에 맞먹는 시간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노예가 아니라 부역으로 불려온 농민과 숙련공이었습니다. 비결은 강의 시간표에 숨어 있었습니다. 해마다 강이 범람하면 들판은 물에 잠겨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몇 달 동안 일손이 통째로 비었습니다. 국가는 바로 그 시기에 농민을 불러 돌을 나르게 했다. 일꾼들은 여러 명씩 팀을 짜서 일했고 자기 팀에 쿠프의 친구들이라는 식의 자랑스러운 이름까지 손수 붙였습니다. 채석장 돌에는 그 팀 이름이 자랑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피라미드의 수수께끼는 이제 다 풀린 걸까요? 아직 아닙니다. 2017년 스캔 피라미드 연구팀이 학술지 네이처에 한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피라미드 깊은 곳에서 알려지지 않은 거대한 빈 공간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길이가 30m에 이르는 비행기 한 대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었다. 돌은 단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거대한 빈 공간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우주에서 쏟아지는 뮤온이라는 입자가 빈 공간을 지날 때 덜 흡수되는 성질을 이용했습니다. 피라미드를 거대한 엑스레이처럼 꿰뚫어 본 것이다. 4500년 전의 돌탑이 21세기 입자 물리학 앞에서 아직도 새 비밀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기계도 없던 4500년 전 230만 개의 돌을 어떻게 쌓았는가? 답은 외계인도 잃어버린 초고대 문명도 아니었습니다. 발밑의 돌을 캐낸 채석술, 젖은 모래로 마찰을 줄인 물리학, 나일강을 따라 짜인 운송망이었습니다. 가파른 비탈을 오르던 경사로와 별을 보고 북쪽을 찾던 측량이었다. 빵과 맥주를 나눠 먹으며 팀 이름을 새기던 수만 명의 손이었습니다. 코끼리 한 마리 무게의 돌을 230만 번 들어 올린 것은 초자연의 힘이 아닙니다. 수학과 노동, 조직과 끈기로 쌓아 올린 인간의 공학이었다. 그 거대한 무덤은 지금도 정북을 가리킨 채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무엇을 남기겠느냐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수상한 지구였습니다.